반갑습니다. 충격의 금리 인상, 아파트 팔아야 하나? 라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재무부 옐런이 금리 인상을 시사했고, 한국은행에서도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 금리를 올릴지도 모른다는 소신 있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오락가락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결이냐 올릴 것이냐 혹은 이 제로금리 상태를 연장시켜야 되는지 시시각각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들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정작 금리 인상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아파트 팔아야 합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오늘 새벽입니다. 금리 올라도 경제도움 옐런, 미국 재무부에 있는 지금 옐런, 제닛 옐런입니다. 사진에 보이시죠? 발언이 더 세졌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은 2018년도까지 FRB 연방제도준비이사회 의장으로 있었던 분이고 현재는 미국 재무부에 있는 장관입니다. 한 달 만에 금리 인상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빨간 줄에 보시면은 미 5월 물가 상승률 더 커질 전망이다. 이거 확정적입니다. 4% 후반을 넘어갈 것 같아요. 미국 올해 5월 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고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급락을 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들이 줄초장 났다. 지금 3,800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옐런 금리 인상 시사의 가상화폐 초토화. 가상화폐는 저는 꾸준하게 말씀드린 것이 영원으로 간다고 그랬죠. 영원. 이거 2년에서 3년 후에는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에 만약에 큰 돈을 제 생각입니다만 큰 돈을 투자하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심각한 가계에 타격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옐런 금리 인상 발언, 부동산 버블엔 공포, 연이자 28조 증가한다. 이자만 연이자 28조 증가한다는 내용인데 지금 부동산 버블이 아니에요. 부동산 버블이 아니라고 제가 단정 지으면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 공급량 이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과매수권 혹은 오버슈팅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오버슈팅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화폐 공급량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은 가격만 많이 올랐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가격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화폐량과의 연동시켰을 때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아직도. 밑에 보시면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금리가 1% 상승할 경우 수도권 주택가격은 연간 0.7%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고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 조사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금리 한번 볼게요. 금리가 1% 오른다고 칩시다. 이 기사에 따르면은 이 연구조사, 이 경제학자가 연구조사를 했겠죠. 1% 상승을 했어.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 수도권, 여기서는 또 수도권을 예로 들었네요. 그냥 전국 아파트라 칩시다. 0.7% 하락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이렇게 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자, 이 자세한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분이 제닛 옐런이라는 분인데 이분 자꾸 사진을 보게 되면 꼭 독수리 생각납니다. 올빼미나. 네, 제가 뭐 비하는 건 아니고 밑에 지금 보시면 독수리 사진 있죠. 그래서 독수리 사진하고 이분하고 좀 굉장히 좀 연상되는 게 비슷합니다. 네, 올빼미 부엉이. 조금 미국 사람들 새를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독수리가 상징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치솟는 소비자 물가 지수. 제가 아까 언급해 드렸죠. 5월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월달 예상치가 4.7%. 그러니까 지금 2%가 기준입니다. 물가. 네, 목표치를 우리가 잡는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뭐 선진국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가 상승을 용인하는 목표치가 2% 내외입니다. 2%에서 한 2.5% 정도라 유동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최대 3%라고 하더라도 지금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물가 상승 목표치가. 네, 또 예상치가 5월달에는 4.7%라는 얘기죠. 4.7%.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7%라는 얘기는 이 실물 자산의 가치가
4.7%도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야지 정상이라는 얘기죠. 왜? 물가 상승률만큼 실물자산 가치도 그만큼 따라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동이 되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집값이라든가 물집값을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물가지수에는 이제 집값은 포함되지 않는데 대부분 암묵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집값은 1년에 뭐 한 달에 4.7%까지 오릅니까? 저번 달만 하더라도 4.2% 올랐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집값이 그래 올랐나요? 미국의 집값이 올랐나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를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면은 화폐 통화량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집값이 못 따라갑니다, 지금. 집값 상승이 화폐 가치 하락이라든가 화폐의 통화량 그리고 물가 상승치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현재의 집값,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은 저평가 상태라고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이 국면에서는 과매수 국면도 아니고 오버슈팅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버블 상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리 여기서 올려봐야 안 내려갑니다. 예, 이 부분들을 제가 자세히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한국, 미국의 기준금리를 추이를 보시면은 여기서 나오죠. 빨간색은 한국입니다. 파란색은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2020년 작년 3월 달에 최저치 찍었어요. 0.25%.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작년 5월 달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0.5%. 그런데 이 금리 하락기 동안에 집값 상승을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런데 금리가 지금 금리가 오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동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나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때까지. 실질적으로 금리가 하락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 집값은 오히려 조정받았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 이후의 상황들을 제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short-term interest rate입니다. 그러니까 short-term 단기죠. interest 금리죠. 네, rate는 비율이고, 그러니까 금리 추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금리 추이를 보시면은 뭐 39년부터 해서 지금 대공황기 때 최저치를 지금 찍었고, 예, 그다음 이후부터는 18%까지 급등을 하고, 그리고 특이한 것은 2004년부터입니다.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때 금리가 5.25%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출구 전략이 나왔던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 이때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특이하죠. 금리가 상승기 때 가장 많이 올랐다고. 그리고 금리가 정체되는 국면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때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금리가 하락기가 있었던, 보시면은 2008년도부터입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 글로벌 금리가 2008년도부터 2010년 내외, 2010년에서 2012년 내외가 금리가 가장 많이 떨어진 시기였죠. 2008년에서 2012년도 사이에 전 세계 글로벌 금리가 가장 많이 떨어질 시기에서 서울 집값이 가장 폭락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금리 상승기 때 가장 많이 올랐고 금리 하락기 때 가장 많이 폭락을 했다.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지금 2000년대 이후부터 나타났던 변화들이다. 그래서 집값은 금리와 연동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금리 1% 올랐다고 집을 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1% 고장 올랐다고. 그러면은 금리 1% 올랐을 때 0.7% 집값이 하락한다는 그 기준은 2000년대 이전입니다. 금리 1% 올랐다고 집값이 냈다 던지고 팔 사람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집을 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지금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15억 이상 같은 경우는 아예 대출이 없죠. 그럼 이 사람들은 금리하고 아예 또 연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 보시면은 중저가 아파트들, 아주 저가 아파트들에서는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 의한 집값이 일시적인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금리 상승기 때하고 금리 하락기 때는 보편적으로 집값에 연동되는 상황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것은 1980년대 이전,
그러니까 저축의 시대에서나 가능했던 부분이지. 그리고 1980년도 이후부터 통화량이 극단적으로 팽창되는 시기부터 투자 시대에서는 이 금리와 집값은 연동이 거의 없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 바랍니다. 그리고 1947년도부터입니다. 예, 이게 1947년도부터 여기서는 1975년도에서 70년대 후반까지 통화량은 그렇게 증대가 안 됐죠. 네, 후반입니다. 통화량은 증대가 안 됐는데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통화량이 증대하기 시작했죠. 1980년부터 이 통화량이 이제 레셔널 커런시입니다. 통화량이 극적으로 팽창하게 된 이 이후부터는 이 금리와 집값은 전혀 연동이 안 됐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차트에서 보고 계실 겁니다. 아마 통화량은 이렇게 증대하게 됐죠. 그런데 집값을 한번 볼까요? 네, 집값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자세히 나옵니다. 90년대부터 2015년도까지 집값을 보게 되면, 금리 추이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최저치를 찍은 지가 2003년 하반기부터 최저치를 찍었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2007년 하반기에 최고치를 찍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시기가 보시면은 이 출구 전략이 나왔죠. 테이퍼링. 출구 전략이 본격적으로 나온 이 테이퍼링이 나온 시기에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도 가장 많이 올랐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금리가 올랐다는 걸 자체를 시장에서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본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5.25%까지 금리가 오른 이후 0.25%까지 금리가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폭락을 했죠. 주가도 여기서 가장 많이 폭락하고. 이 웃긴 얘기잖아요. 이 변화들이 왜 그래 됐냐? 근본적으로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 이 투자란 것을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무엇을 가지고 이정표로 삼을 것인가? 그것은 금리가 아니고 통화량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투자는 무엇이냐? 통화량과 연관되고 있는 행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여기서 나와 있죠. 그리고 2010년 이후부터 금리는 정체되고 있는데,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정체되고 있는데, 이때부터 집값이 폭등 열차를 달리기 시작했다. 글로벌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일본뿐만이 아니고 독일, 무슨 호주, 캐나다 전부 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때 시기를 보시면은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예요.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잖아요. 전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경기가 회복되는 신호로 보고 있고, 금리가 떨어지면은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금리하고, 지금 이것은 미국의 실매매 가격입니다. 트랜잭션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 폴 텍사스에 가지고 지금 이것을 보시면은 실거래가 매매 가격을 보시면은 우상향을 하고 있죠. 네, 여기서부터만 70년대부터 이 중간에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됐었는데, 이 연관 없이 실질적으로는 집값이 계속 올랐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2004년부터 2003년부터 요 구간 동안입니다. 2008년까지 이 동그라미 치고 있는 그 구간이 출구 전략이 나왔습니다. 테이퍼링이 나왔고, 여기서는 금리가 5.25%까지 급등한 시기였다. 그런데 반대로 집값은 우상향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2010년부터 대략 2010년에서 2012년에서 그 이후로부터는 금리가 정체되기 시작했죠.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체되는 시기였는데 집값은 폭등을 했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금리가 급등을 한 시기에는 집값이 폭등을 했고, 그리고 금리가 내리는 시간에 금리를 내리는 시기에서는 집값이 폭락을 했고, 또 금리가 정체되는 시기에는 집값이 폭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란다. 이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느냐? 왜 이런 이유가 되느냐? 예를 들어 보시면은 이거 왜 이러지?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잘못됐네요. 왜 이러지? 네, 여기서 보시면은 정부의 경제정책은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세트로 움직이는 효과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금융정책은 금리를 결정하는 정책이죠. 그리고 재정정책은 우리가 잘 아시는 뭐 인프라든가 SOC 이런 것들을 돈을 푸는 정책들, 그리고 재정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진작시키는 하는 정책이 되는데, 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른 길을 가고 있는 현상들이, 이것이 아마 지금 이제 현대 경제에서는 처음으로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제 혼자만의 기준입니다. 저는 이 현대 경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처음으로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코로나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정책은 우리가 보시면은 금리를 상승할 때는 재정지출을 줄입니다. 일반적으로. 혹은 금리를 내리는 금융정책을 쓸 때는 재정지출을 늘리는데, 이제는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상호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펼쳐지는 일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 최초로 제 혼자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전 세계 최초입니다. 이거를 전문가들이,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안 해줘요. 여러분들 보세요. 금융정책은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정정책은 어떻게 한답니까? 돈을 계속 푼다고 그래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옐런 재무부 장관은 금리를 올린다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바이든은 어떻습니까? 재정지출 슈퍼 예산을 만들어갖고 6,70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로 돈을 찍어낸다 그럽니다. 서로 다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는 출구적으로 가고 하나는 경기 부양 쪽으로 가고 돈을 푼다 그러고, 그럼 집값은 어디에 따라가겠습니까? 금리를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은 통화량이 확대되는 쪽으로 따라가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2019년에 4조 4,470억 달러 대비 35% 증액을 했다고 그러는데, 했다고 그러죠. 했다고 그러고, 네. 조금 이게 왜 이러지? 네, 했다고 그러고, 지금 보시면 밑에서 보시면은 $3 대비 35% 증액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잠깐 조금 에러가 좀 났네요. 그래서 바이든은 6,700조 규모를 지금 재정 지출.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린다. 한쪽에서는 통화량을 푼다. 여러분들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리 상승기에 집값이 상승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부분으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융정책은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가고, 재정정책이죠. 재정정책은 돈을 찍어서 푸는 정책, 뭐 SOC라든가 아니 인프라 이런 부분에서는 돈을 찍어낸다고 합니다. 예, 돈을 찍어내고, 그러면은 집값은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결국에는 재정 지출인데,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금리 상승기에 왜 집값이 상승했다는 이유를 우리를 찾아야 될 겁니다. 왜? 지금 금융정책은 금리를 올린다고 하잖아요. 지금 제로금리 상태에서는 제로금리에서 0.25%, 그리고 한국에서는 최저치죠. 0.25%, 0.05%, 이 부분에서는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대부분의 사람들도 동조를 하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럼 과연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아파트를 팔아야 되냐? 이 물음에 대해서 이제 답을 내려야 될 시간이란 겁니다. 그러면은 금리 상승에 의해 집값이 올라갔던 이유들이 왜 되풀이 됐는가를 보면 되는데, 금리 상승은 결국에 경기 회복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는 부분이고, 금리 하락은 경기 침체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냐?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왔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근본적으로 금리와 집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관관계가 전혀 없어요. 왜 상관관계가 없냐? 금리 1% 올랐다고 내가 살고 있는 집 팔아가지고 길거리에 텐트 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금리 1% 올라가지고 집을 팔 사람들은 이미 다 팔았습니다. 안 팔아요.
여러분들 보셨지만 2008년도 보셨지요. 예, 5.25%까지 금리가 제로금리에서 거의 5.25%까지 금리가 올리는 와중에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값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다. 왜 그렇냐? 집값은 단기적인 우리가 short-term interest rate하고는 연관을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10년, 20년 깔고 갈 집이라고 생각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금리가 1% 됐든 제로금리가 됐든 2%가 되든 혹은 1.5%가 되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잘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집값은 통화량과 베타 계수가 1입니다. 통화량과 베타 계수. 그러니까 상관관계입니다. 상관관계. 표준 및 분산해서 우리가 표준 및 표준 편차하고 분산해 보시면은 0과 1 사이에서 오고 갑니다. 0과 1 사이에 0이 있고 1이 있죠. 그럼 베타 계수가 뭐냐? 0과 1 사이에서 상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1 사이 1로 가게 되면은 베타 계수가 1로 간다 그러면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하나가 오르면은 그것도 같이 오른다가게 되고, 하나가 떨어지면은 A가 떨어지면 B도 같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상관관계가 1이라는 것은 똑같이 움직인다는 얘기고, 그리고 베타 계수가 0으로 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완전 반대로 간다는 겁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집값은 통화량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통화량이 증대하게 되면은 집값은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네, 똑같이 베타 계수가 상관관계가 똑같이 올라간다. 이 부분들만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 부분들은 딱 하나입니다. 전 세계,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언제 돈을 푸는 것을 멈추냐. 이 시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집값이 상승기가 멈추느냐라는 부분들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우리가 인류가 태초에 350만 년 동안 돈을 푸는 것, 돈을 찍어내는 것을 중단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